계엄이 시작되면서 막 전격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을 뭐 체포하고 막 잡아들이는 계획으로 지금 막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오늘 법정에는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며 오전처럼 차분하게 답변해달라며 검사와 증인 모두에게 감정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여인영 전 사령관의 일정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전 방첩사령부에서는 실장 보직 교체 신고, 직책계급장 수여식, 군무원 임용 신고까지 사령관이 참석해야 하는 공식 일정이 3건 잡혀 있었지만 여인영 전 사령관은 모든 행사를 참모장인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에게 맡기고 행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계엄 선포를 앞두고 왜 공식 일정을 비우고 따로 움직였는지 물었고, 여인영 전 사령관은 사이버 관련 비밀 누설 사건이 터져 있었고 12월 1일과 2일 휴가 뒤 출근하자마자 장관보고와 사이버사령부 조사본부 연락으로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은 자신의 군사재판과 직접 관련돼 있다며 세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당시 북한 오물풍선 상황을 언급하며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에게 상황이 심각하니 처 실장들은 통신축선상 대기하라, 음주를 자제하라, 상황 발생 시 즉시 복귀하라 같은 지시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기억에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메모였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메모에는 최초 지시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 명령에 따른 임무 개시, 포고령 작전 계획에 따른 조치, 국정원 경찰조사본부는 합동수사본부장 명에 따를 것, 참모장은 합동수사본부 전환 준비, 영해 거주자 소집, 광수대 수사관 소집, 부대 방호태세 최고 격상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진 메모에는 김대구 방첩수사단장을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정성우 1차장을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계엄 직후 즉시 실행될 체포 및 수사계획이라고 주장했지만 여인영 전 사령관은 메모는 자신의 군사재판과 직결돼 있다며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흩어진 메모 조각들이 겹쳐 나온 것일 뿐 실제 편성된 적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혼자 보는 메모에 반대한다 같은 표현을 적을 이유도 없다며 검찰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비화폰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이진우 사령관, 곽종군 사령관과도 연달아 통화했습니다. 검찰은 공통 지시를 전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여인영 전 사령관은 자신은 그중 한 통만 받았을 뿐이며 장관의 전체 맥락을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억을 묻는 질문에는 구속 상태라 기록을 처음 받고 기억을 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모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였습니다. 기록상 12월 3일 오후 4시 43분경 약 2분간 통화가 있었지만 여인영 전 사령관은 기록을 처음 본다며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도 쟁점이 됐습니다. 정성호 방첩사 1차장은 법정에서 여인영 전 사령관이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여론조사기관의 위치를 물어봤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정성호 1차장의 휴대폰에는 이 기관들의 위치를 검색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이 사안도 군사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지만 대령들이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묻자 정성호 1차장이 나도 모른다, 인터넷 검색해보라고 했다는 현장 진술을 소개하며 당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하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위험을 감수하고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영 전 사령관은 그날 계엄 작전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포고령 원문조차 보지 못했고 정식 명령서, 계획문서, 협조문건도 없이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정보사령부, 조사본부, 경찰 등 여러 기관이 구두 지시만으로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기억과 증언이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정상적인 군사작전 기준으로 보면 0이며 전화 몇 통으로 6에서 7개 사령부를 움직이는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자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 이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문서도 없이 구두 지시만 오간 즉흥적 움직임이었는지를 두고 여인영 전 사령관의 강한 반박과 반복된 증언 거부가 이어지며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체포든 수사든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도 보니까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뭐 이런 거 확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직업, 인적 사항, 주소, 그죠? 그 다음에 집 전화번호라든지 휴대폰 번호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확인을 안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혀 확인 안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거의 전격적으로 만약에 어떤 수사나 체포를 하려 그러면 어찌됐든 미리 확인을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 군사법원에서 그런 증언인지 진술인지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방첩사 직원들이 그 군사법원에 참석한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제 기억입니다. 아마도 그 다 수사관들이니까 누군가를 체포한다든지 누군가를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좋습니다. 하여튼 체포든 검거든 누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계엄이 예를 들어서 쭉 진행이 됐어요. 해제가 안 되고 그러면서 포고령이 1호, 2호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나오고 그러고 원래는 포고령 선포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전 범죄는 다른 사건하고 똑같이 이제 영장을 다 받고 일반 사건하고 똑같이 하고 포고령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예외를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엄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방첩사도 이제 우리 이제 매뉴얼에 따르면 계엄이라든가 국가 비상시가 되면은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민간 검경 같은 이제 민간 수사기관도 들어가고 군 수사관들하고 이게 하나의 이제 대규모 어떤 합동수사본부가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혐의 사실을 특정을 하고 또 영장주의에 따라서 계엄 선포 전에 범죄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포고령 선포 이후 것으로 포고령 위반 범죄면 혐의 사실 특정해서 영장주의 예외로서 이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금 여기 나온 얘기는 계엄이 시작되면서 막 전격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을 체포하고 막 잡아들이는 계획으로 지금 막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미리 다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 당장 이게 무슨 포고령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다가도 얘기하고 국정원에다가도 얘기하고 한 것이 위치 추적이라는 게 영장을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혹시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까 위증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그냥 수사에 관한 우리 방첩사령관도 야전 통이긴 하지만 어쨌든 방첩사령관을 하면서 방첩사를 지휘하는 입장이라 한번 제가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원칙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